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이제 전세 종말론이다. 전세는 사라지고 매매와 월세만 남을 것이다. 라는 전망과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현재까진 분위기가 그런 건 맞고요. 하지만 전세 종말이라는 게 과연 정말 미국처럼 부동산 시장 뿌리 자체가 변화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특정 시즌에 국한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부동산, 전세는 다시 생깁니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을 보면요, 1년 전보다 20% 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정부는 분명히 전세를 없애겠다고 한 것 같은데요. 갭 투자를 막겠다고 했고, 갭 실제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전세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전세값이 집값보다 더 가파르게 뛴 것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지금 30년 동안 전세는 곧 사라진다라는 말은 최소 3번은 나왔습니다. 외환위기 직후 때 한번 나왔고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한번, 그리고 지금이죠. 그런데도 전세는 매번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는 왜 매번 전세를 없애려 하는가라는 부분하고요. 그런데도 왜 전세는 매번 또다시 살아나는가? 이 부분을 부동산의 30년 흐름을 한번 되짚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세 가지 숫자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마이너스 22.3%. 이건 지난 1년 사이 서울의 전세 매물이 22% 넘게 줄었다는 뜻인데요. 정부가 갭 투자를 막겠다고 나섰는데 정작 시장에 나온 전세 물건은 오히려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가운데를 보면요. 이것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인데요. 10.76%. 대출을 조이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까지 지정했는데도 집값은 두 자릿수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상승률 7.1%. 이거는 매매가만 오른 게 아니라는 뜻이죠. 전세가도 함께, 그것도 예년과 다르게 거의 동시에 뛰어 올랐습니다. 정리하면요, 정부는 분명히 전세라는 위험한 구조를 걷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죠. 전세는 없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매물은 줄고 가격은 더 비싸졌습니다. 이 세 개의 숫자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정책이 수요만 눌렀을 뿐 공급은 함께 눌러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매매,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 종말로는 좀 이야기하려면 먼저 전세 제도라는 이 전세 기원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는 분명히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 방식이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목돈을 맡기고 계약이 끝나면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 과거 한국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전에는 수출 대기업 위주로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개인이 집을 살 때 은행 대출을 받는 게 지금처럼 쉽지 않았죠. 그러자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목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돌파구로 찾았습니다. 이게 바로 전세의 본질입니다. 은행 대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종의 사적인 담보대출인 셈이죠. 그리고 이 구조 위에서 태어난 게 바로 또 갭 투자이죠. 집값과 전세값의 차이만큼만 돈을 들여서 집을 사는 방식.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사실상 집주인의 매수 자금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이 오르는 시기에는 이 구조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적은 돈으로 집을 여러 채 살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갭투자 비중은 2017년 9월 14.3%에서 21년 7월에는 41.9%까지 3배 가까이 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거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이 구조는 정반대로 폭탄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전세 사기 사태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2017년 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나오면서 레버리지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산됐고요. 여기에 저금리와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겹치면서 갭 투자가 대중화됐습니다. 그리고 이 폭발적인 확산이 바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진 전세 사기 사태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전세는 그 자체로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금융 환경이 만들어낸 독특한 사적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 배경을 이해를 해야 지금 벌어지는 정책들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전세를 둘러싼 정책 전쟁의 최근 국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당시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도입했죠.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세 가지죠. 핵심은 세입자가 원하면 2년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서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게 하고, 재계약 시에는 전세값을 5% 이상 못 올리게 막은 겁니다. 취지는 좋았죠. 하지만 시장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집주인들은 향후 4년치 상승분을 미리 반영해서 신규 계약의 전세금을 한꺼번에 크게 올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시행 직후 전세금이 오히려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이는 이후 몇 년간 한국 부동산 정책 논쟁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정책 실패 사례 중 하나가 됐죠. 그리고 2022년부터 23년 사이, 이번에는 전세 시스템의 구조적 위험이 실제로 터졌습니다. 바로 전세 사기 사태인데요. 집값과 전세금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전세금이 집값보다 높은 이른바 깐통 전세 상태에서 무자본 갭 투자를 한 임대인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이들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또 다른 집을 사고 그 집의 전세 보증금으로 또 사는 방식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꺾이자 연쇄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처음으로 전세라는 제도 자체의 구조적 위험성을 뼈저리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전세는 없어져야 할 후진적 사금융이라는 담론이 본격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2025년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부동산은 곧바로 정권 초기 최대 경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전 정부의 세금 규제 실패를 학습한 것인지 새 정부는 세금보다 대출 규제를 먼저 꺼내들었죠. 공급 대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반면 대출을 조이는 정책은 즉각 시장을 냉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신호탄이 바로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이른바 627 대책이고요. 핵심은 명확했죠. 주택을 이미 보유한 사람은 담보대출을 사실상 받을 수 없게 만들어서 갭 투자의 자금줄 자체를 원천 차단한 겁니다. 한국은행 총재조차 이 대책을 두고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전세 실수요자들이 그 과정에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죠. 이후 정책은 이어졌습니다. 9월 7일 대책, 그리고 10월 15 대책.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사실상 전세를 낀 매매, 즉 갭 투자 자체를 봉쇄했죠. 대출 한도도 집값 구간별로 차등 축소됐고요. 심지어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전세로 들어갈 때조차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을 DSR이죠. 즉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산정에 반영하도록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 하한이 기존보다도 높아졌고요.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90%에서 80%로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나아가 부동산 시장을 상시 감독하는 이른바 부동산 감독원 설립까지 추진 중이었는데요. 금융시장의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직접 수사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지난 1년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방식을 좀 선택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세금이 아니라 대출과 허가제로 수요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이죠. 갭 투자라는 전세 제도의 가장 위험한 파생 상품을 정조준한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부터가 오늘의 좀 핵심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의 의도는 명확했죠. 갭 투자를 막고 전세라는 위험한 사금융 구조를 걷어내는 것. 그런데 실제로 나타난 결과가 정반대에 가깝죠.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0% 넘게 올랐고 전세가도 7% 넘게 상승했습니다. 월세는 6%대까지 오르면서 매매 전세 월세 동시에 오르는 이 바로 트리플 상승이 이어졌었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책은 계속 공급과 따라가지 못하고 수요만 눌렀다라는 거죠. 대출 규제와 허가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까지 어렵게 만들었고요. 사업자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착공 자체를 계속 미뤘습니다. 정부는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시장에 나오는 신규 입주 물량은 오히려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갭 투자까지 막히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놓을 유인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대출을 못 받으니 굳이 세입자의 목돈을 받아 집을 살 필요가 없어졌고 대신 매달 현금 들어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월세 전환이 시작이 된 건데요. 그 결과가 바로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들었겠죠. 부동산 정보업체 집계에 따르면 서울 전세 매물은 1년 사이 20% 넘게 확 줄었는데 특히 외곽 지역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전문가들의 2026년 전망도 이 흐름을 뒷받침하는데요. 국책, 민간 연구기관들은 내년 서울 전셋값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을 웃도를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의 월세 전환이 동시에 겹치면서 오히려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는 셈이죠. 즉 정부는 전세라는 위험한 구조를 걷어내려 했지만 그 결과로 나타난 건 전세의 소멸이 아니라 전세의 희소화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이쯤에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전세는 없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확히는 안 없어지죠. 이유는 세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첫째,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와 달리 전세는 대출 이자만 부담하면 되고요. 계약이 끝나면 목돈을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실제 설문조사에서 전월세 거주 가구의 80%가 넘는 비율이 여전히 전세를 선호한다고 답할 정도니까요. 두 번째로는 2009년부터 본격화된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이미 시장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전세대출 잔액은 2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만한 규모의 유동성이 걸려있는 시스템을 정책 하나로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겠죠.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의 선택에는 다 이유가 있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목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거나 매달 세입자를 관리하는 것보다 목돈을 한 번에 받는 편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는 한 전세라는 계약 형태는 계속 선택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난 30년간 전세는 이미 여러 번 소멸 위기론에 휩싸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외환위기 직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했을 때도 금융위기 직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을 때도 이제 전세는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매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전세 비중이 줄어들기는 했어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죠.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으로 보면요. 1995년 63.6%였던 임차 가구 중 전세 비중이 15년에는 35.8%까지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35.8%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려는 것도 전세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전세를 지탱해온 위험한 레버리지, 즉 갭 투자라는 파생 구조를 걷어내는 작업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무자본 갭 투자와 깡통 전세처럼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는 분명히 줄어들겠죠. 하지만 전세라는 계약 형태 자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여전히 합리적인 선택지로 남아있는 한 계속 존재할 겁니다. 다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처럼 공급이 함께 눌린 상태에서 갭 투자만 차단되면 오히려 전세 매물이 줄면서 남은 전세는 더 비싸지는 부작용이 먼저 나타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국면이고요. 전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전세가 더 귀해지고 비싸지는 시기인 겁니다. 전세는 한국 특수한 금융 환경이 낳은 제도이고요. 그 위에 갭 투자라는 위험한 구조가 자라났죠.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대출 원천 차단을 통해 이 구조를 조금 손보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두 시도 모두 공통적으로 보여준 건 수요만 누른 정책은 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함께 낳는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시장은 매매,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이례적인 국면에 들어섰고요. 그리고 이 흐름이 말해주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전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책이 아무리 강하게 눌러도 시장에 필요가 존재하는 한 전세는 형태를 바꿔가면서 계속 돌아올 겁니다. 다만 그 전세는 예전보다 조금 더 훨씬 희소해지고 비싼 전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흐름을 실수요자로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